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여기 방송 보면 저 같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사연을 쓰시는데요. 제 생각에 바람 피우는 데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쓰레기 남자들이 많은 만큼 남편 몰래 남의 남자랑 놀아나는 그런 몹쓸 아내도 많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걸 써보게 되네요. 참, 결혼 잘못하니까 별걸 다 하게 됩니다. 솔직히 요즘 모두가 힘든 시절이긴 한데 제 인생은 결혼하고부터 정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가가 부자라서 돈 때문에 힘든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별로 못 사는 건 아닌데요.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서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아서 자가로 집도 마련하고 저랑 제 여동생 대학까지 다 맞춰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큰 빚 없이 연금 받으며 살고 있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고 솔직히 평범한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랑 처갓집 식구들은 이런 저희 집안을 거지 취급하면서 대놓고 무시하고 개쪽을 줍니다. 솔직히 아내 집안 잘 살죠. 인정합니다. 원래부터 제주도에서 펜션 렌터카 하는 집이라 풍족했는데 계속해서 제주도 땅값이 뛰면서 아내 집안은 그냥 부자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거죠. 아내와 저는 5년 전에 어머니들끼리 친분으로 만났는데요. 저희 엄마랑 장모님이 무슨 전국 투자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친목을 다지고 오다가 장모님이 모임 사람들을 전부 자기네 펜션으로 불러다가 풍족하게 대접을 하면서부터 장모님이 모임의 대빵이 되었고 그 집 딸이 저랑 동갑인데 35까지 시집 안 간 걸 알고 저희 엄마가 저를 들이밀었던 거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인물이 잘생겼단 말 많이 듣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개팅이나 선을 보면 먼저 차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아줌마들한테 여자 꽤나 울릴 거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들으면서 컸어요. 대학 다닐 때는 바람둥이 같다면서 부담스럽다고 거절한 여성분도 계셨고 그만큼 외적인 부분으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희 집이 너무 미치는 조건인데 저희 엄마가 제 외모 믿고 그 집 딸내미한테 들이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욕심에서 지금의 불행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집처럼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집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 만났으면 이런 고통 없었을 텐데 그때는 또 저희 장모가 우아한 척, 착한 척, 사람 좋은 척 하는데 깜빡 속아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저희 아내도 정말 참하고 조신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란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앞뒤가 다른 인간들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부잣집이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진짜로 착했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아내 만났을 때 착하고 친절한 모습이 좋아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부터 제 외모에 반한 게 느껴져서 잘해줬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서 굳이 질질 끌 필요가 없었죠. 아유, 반반 결혼은 무슨,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돈 가지고 따지면 모양새도 나쁘고 괜히 감정 상할 일도 많잖아요. 그냥 여유 되는 쪽에서 조금 더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봐요. 저희 쪽에 더 여유가 있으니까 집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사돈이랑 저랑은 이미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나중에 저희 투자 친목 모임에서 안사돈이 대박 나면 그때 저희한테 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엄마는 상견례에서 장모가 저 말 한 걸로 감동 먹어서 온 동네에 다 자랑하고 다니고 저희 이모들한테 다 전화 돌려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장가를 제일 잘 간 사람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장가 제일 잘 가는 거야. 요즘 세상에 다들 반반 결혼하고 심지어 아직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우리 새애기 집에서는 그냥 지들이 집을 마련해 주겠다네. 새애기 앞으로 해놓은 강남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와서 살라는 거야. 강남 30평이면 지금 얼만 줄 알아? 20억이 넘어 20억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20억짜리 집을 턱하니 해주는 마누라가 어딨어.
아주 내 아들이지만 저놈이 아주 38 광땡이 났고 대박 중에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라. 결혼 전에 저희 엄마는 이렇게 틈만 나면 며느리를 자랑하며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그렇게 좋았던 며느리가 자기를 식모 취급하고 애 낳고는 완전히 보모 취급하니까 이제는 며느리 얘기만 나와도 혀를 차면서 욕부터 튀어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와이프나 장인 장모가 저한테 제법 사위 대접을 해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곤 했는데요. 장모님이 웬 사기꾼한테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부터 저에 대한 구박이 시작됐어요. 저는 현재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장모님한테 저희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게임 회사랑 수백억짜리 게임 계약을 해서 앞으로 아주 비전이 있을 거라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장모님은 여기에 혹해서 저랑 아내를 만나게 했던 거였죠. 당연히 그 사람은 사기꾼이어서 장모님이랑 투자 모임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서 해외로 날랐는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저한테 온 거죠. 저는 그 사기꾼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대체 왜 사기꾼이 저희 회사를 상대로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모님은 그 이후로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진 구박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처가에 가면 장모가 하도 못된 말만 해대서 밥 한 끼를 맘 편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네는 좋겠네, 복이 많아서. 요즘 자네처럼 벤처기업이니 뭐니 회사만 내놓고 돈도 못 버는 거지들은 장가는커녕 연애도 못하는데 자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딸을 만났는지. 아휴, 나는 당연히 우리 딸 보내도 될 정도로 좋은 회사 대표인 줄 알았지. 이렇게 개털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나게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네 행실이 참 그래. 아니, 회사 실적도 그 모양이고 집안도 내세울 거 하나 없으면 우리한테 왜 자네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물어봤어야지. 그걸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 자네가 직접적으로 거짓말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우리 집을 속인 거야. 아무렴 자네가 인물이 좋으면 그걸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우 정말 내가 정보를 잘못 안 거라 사기 결혼으로 고소도 못하고 그렇다고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아주 내가 자네만 보면 환장하겠네. 스트레스 받아서 주름 생기겠어. 장모는 뭐 이런 말들을 제 앞에서 한참이나 늘어놓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줘. 그러지 마. 밥 먹다가 체하겠네.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 이 아파트만 해도 얼만데. 생각해보면 아주 공짜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퍼주는 결혼은 안 하는데 네가 뭐가 못나서 이런 결혼을 해. 아우 아주 내가 속 터져서 못 살지 못 살아. 엄마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이런 식사 자리 안 만들 거야. 그만 좀 해.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편들어주던 아내는 장모님이 가고 둘만 남으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솔직히 자기 벌이가 너무한 건 사실이지. 아무리 벤처라지만 월 300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웬만한 가방 하나 사고 나면 땡인데 어떻게 그 돈 벌고도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자기는 뱃속 아이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아내도 제 회사 매출 보고 대놓고 저를 무시를 했죠. 강남 30평짜리 아파트. 그래요. 아주 좋은 곳이죠. 참 남들이 엄청 부러워했고 환경이 쾌적하긴 했지만 저런 아내가 저따위 말들을 하고 장모가 수시로 들러서 사람 무시하니까 아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고는 더 심했죠. 아이 돌잔치 때 저희 회사 직원들. 그래요. 아직 그 수가 적어서 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고마운 직원들인데 그런 회사 직원들 앞에서도 저를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제일 가장자리에 앉혀놓고 아내는 그 직원들 앞에 오지도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저 자기들 부자 지인들 앞에서만 하하호호 웃으면서 너무 차별 대우가 심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많이 먹고 가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제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그날 제 직원들 금반지까지 맞춰왔는데
우리 딸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만 실컷 보고 갔네요. 아무리 회사 매출이 없는 벤처기업이라도 저도 엄연히 회사 사장인데 아주 제 얼굴에 먹칠을 하더군요. 게다가 그날 저희 엄마 아빠는 완전 찬밥 신세고 돌잔치의 주인공은 제 딸이 아니라 아내와 처가 식구들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하하호호 손님들하고 담소 나누고 아주 철저히 저희 집안을 뭉개버리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돌잔치고 뭐고 확 엄마 아빠 모시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 없는 게 죄라고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엄마도 가슴이 아팠는지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내 욕심에 부잣집에 장가 보내고 너 이런 대접받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 근데 이제는 애도 있으니까 점점 살다 보면 철들 날도 올 거야. 애 아빠 계속 무시해봤자 지 얼굴에 침 뱉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더럽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너도 알겠지만 돈 벌기 어렵잖아. 하는 짓이 괘씸하기는 해도 그래도 네 나이에 강남 아파트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엄마가 너 도와줄게.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 지켜낼게. 새애기도 아직 철이 없어서 지 엄마 장단에 놀아나는 거지. 그리고 네 장모도 지금은 저래도 처음엔 사람 좋았잖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속상한 제 마음을 저희 엄마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 말했는데요. 그 말 듣자마자 아내는 저희 엄마를 베이비시터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걸핏하면 자기 급한 일 있다고 저희 엄마를 불러내서 자기는 고급 차 타고 장모님이랑 명품관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닐 동안에 저희 엄마는 갓난쟁이 우유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느라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죠. 아내는 집에서 놀고 먹고 돈 한 푼 안 벌면서도 설거지 한 번을 제대로 안 해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렀는데요. 저희 엄마가 도와준 이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 오던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놨고 집안 꼴도 엉망이어서 결국 저희 엄마는 애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업은 채로 청소기를 돌리며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걸 보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고 아내한테 화가 나서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날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고기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를 보내고 나서 아내하고 한판 했습니다. 너 돈 많잖아.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부려? 당장 일하는 아주머니 원래처럼 일주일에 2번 오시게 하고 베이비시터도 따로 채용해. 시어머니 저렇게 일 시키고 너는 장모님이랑 명품관 쇼핑하고 갈비 처먹고 왔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신랑이고 나 낳아주신 우리 엄마를 저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고 싶디? 우리 엄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애봤어. 그래놓고 미안하지도 않아? 하루 종일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셨겠어. 그렇게 미안하고 애틋하면 오빠가 회사 끝나고 빨리 와서 같이 저녁 먹어드렸으면 됐겠네. 돈도 몇 푼 못 벌면서 맨날 야근해 밤새매. 어머니가 애 보는 게 불쌍하면 오빠가 일찍 와서 애 보면 되잖아. 나 이거 쇼핑한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거야. 내 친구들 결혼해서 사는 거랑 나랑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걔들이 오빠 돈 못 번다고 나까지 무시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우리 엄마가 나 위로해 준 거라고. 내 친구들 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내 친구 땡땡이 남편은 주식 대박이 나가지고 와이프 앞으로 건물을 사줬다더라. 또 우리 사촌언니 남편은 어떻고? 알지? 형부 이번에 큰 재판 이겨가지고 성과금만 억대로 받은 거. 회사에서 받은 것만 그런 거고 의뢰인이 자기 회사 주식 더 챙겨줘서 아주 잭팟을 터뜨렸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장인 장모한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줬다고 하더라. 당신 우리 엄마한테 명품백이라도 하나 당신 돈으로 선물해 준 적 있어? 결혼하고 나한테도 해준 적 없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당신 대신해서 오늘 내 기분 풀어준 거야. 그거 고마운 거는 모르고 겨우 마음 달래고 온 사람 기분을 이렇게 잡쳐야 속이 시원하니? 오빠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워낙에 하는 게 없으니까 어머님이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나는 그 말에 따른 것뿐이야. 일하는 아줌마 일주일에 2번 오라고 할게. 근데 그 돈은 당신이 마련해.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손 못 벌리겠으니까. 일하는 아줌마 월급 정도는 당신이 마련했으면 좋겠어. 이미 공짜로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 정도는 해도 큰 손해 아니야. 와,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 마음속으로 이혼을 굳힌 것 같아요. 시어머니 개고생하는 거 보고도 지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저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본인은 괜찮다며 괜히 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청소를 마무리 다 하고 잠든 아이를 저에게 안겨주고는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며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불효를 하는구나. 남들이 며느리 효도받을 때 우리 엄마는 자식이 돈 못 버는 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구나 싶으니까 이가 악물어지면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게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 받아내서 성공시킬 거라고. 그 후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악착같이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아내와 장모 생각을 하면서 괜찮은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죠. 이때 당시 살이 8kg 정도 빠질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마침내 홍콩의 한 법인에서 저희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 홍콩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아내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제 말을 무시해서 대충 회사 일이라고 둘러대고 출장을 갔죠. 이번 게임 계약만 성사되면 저희 회사 매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장모와 아내에게 이렇게 무시받는 생활도 끝일 테니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린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아빠가 집에서 무시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정말 성사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저희 회사 직원들 전부 투자자와의 미팅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 게임 계약 체결되고 출시해서 평타만 쳐도 제 앞으로 강남 아파트가 뭡니까? 꼬마 빌딩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 제 인생에 정말 큰 경사였죠. 만약에 출시된 게임이 성공가도 달리면 장모님이랑 아내한테 그동안 엄마랑 저한테 잘못한 일들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또 고생한 엄마 호강시켜드릴 이런저런 행복한 상상들을 하면서 공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출장 갔다 돌아오는 날인 거를 기억하지 못했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엄청난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밥은 먹을 줄 알았습니다. 뭐 아내 성격에 손수 차려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까운 식당에서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저라는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휑한 집안 분위기에 실망했어요.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침이나 챙기고 얼른 씻은 다음에 딸아이가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따뜻한 엄마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캐리어에 있는 짐을 빼서 다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안방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방 안 전체에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묘한 향이 났어요. 아내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향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아주 낯선 향이었죠. 보통 여자들이 직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직감 좋은 남자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동물적인 본능은 오히려 남자가 더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날 본능적으로 너무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방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아주 작은 남자 스킨로션 샘플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향을 맡은 순간 방 안에 은은히 배어있던 그 낯선 향이 났고 다른 남자가 이 방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킨로션 샘플은 절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선크림까지 한 번에 다 되는 올인원 제품을 바르지 그런 스킨로션을 따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좀 그런데 그 남자의 것인지 아내의 것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털 몇 개가 침대 근처에 떨어져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털이 꼭 낯선 남자의 것이 아니라고 아내만의 것일 수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무튼 그때 당시에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전혀 없었기에 아내 몰래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태연하게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출장 간 사실을 까먹었는지 오자마자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또 쇼핑을 하고 왔는지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와서는 그날 산 가방이랑 구두 확인하느라 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몰래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슬쩍 봤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진 못했어요. 여기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은 쉽게 배우자 비밀번호나 패턴 알아내서 핸드폰 보신다던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핸드폰 보는 건 포기하고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보통 바람 피면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핸드폰이고 두 번째가 차량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밤에 깊게 잠든 아내 몰래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살펴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내는 역시나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착한 척을 하던 아내가 글쎄 장모님의 운전기사와 차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번이나 제 눈을 의심하며 영상을 다시 확인했죠. 나이가 아내보다 한참 어린 20대 후반의 장모님 운전기사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일단 증거 영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복사했어요. 비싼 수입 외제차라 아주 철저하게 앞뒤로 블랙박스를 달아놓았는데 그게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두 년놈들을 다 조지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섣불리 접근해서는 오히려 제가 공격당할 게 뻔했기에 꾹꾹 참고 영상을 분석해보니 년놈이 만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운전기사가 쉬는 날 한강변에서 그 짓거리를 즐기더군요. 아주 추잡한 짓거리를 보고 나니 저는 이 여자랑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저런 행실이 못된 엄마 손에 커봐야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바람을 피우는 사이 저는 모르는 척을 하면서 열심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대가 부유한 처갓집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그 집에서 저만 쫓겨나고 손해볼 게 눈에 불 보듯 뻔했기에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제 고등학교 절친 중에 인류 로펌 들어간 놈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을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당한 수모와 제 사정을 다 들어본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한 짓들을 듣고는 세상 남자 중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친구는 저한테 이미 블랙박스 영상도 충분한 증거긴 하지만 요즘 이혼 소송은 재판 가서는 큰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 보상이 많이 나와봤자 1억이 채 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겨우 5년이라 재산 분할 소송 걸기도 애매하다고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 전에도 아내 소유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누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유책 사유자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복수나 재산 분할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제게 친구는 은밀하게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원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서 다른 의뢰인한테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지 않지만 저는 친한 친구니까 특별히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들어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의 이혼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가 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을 찰나 꼴도 보기 싫은 장모의 환갑날이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가기 싫지만 그래도 제 속마음을 들켜서는 안 되니까 장모 환갑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모랑 아내 비위에 맞게 한껏 꾸며서 장모가 좋아하는 명품백 선물까지 사서 일단 환갑잔치에 갔는데요. 아이 때문에 또 저희 엄마가 그 자리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는 할머니를 엄마로 여기고 한순간도 할머니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가 같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장모가 지인들에게 은근히 제 흉을 보고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위 관상 봐봐. 아주 잘생겼지? 내가 아주 볼 때마다 뿌듯하잖아. 잘생긴 사람이 복도 많은 거야. 그러니 우리 딸 같은 애를 부인으로 얻었지. 우리 딸이 얼마나 참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우아한데 요즘 애들하고 다르게 아주 개념까지 있어. 요즘 애들 다 남자 조건 보잖아. 우리 딸은 오직 우리 서희 비전 하나 보고 지가 사랑하는 남자 선택해서 강남 아파트까지 지가 마련해줬어. 세상 천지 이런 와이프가 어딨겠어. 우리 사위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니까. 이렇게 평소처럼 저를 깎아내리면서 아내를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번만 잘했다가는 아주 화병으로 돌아가실 일 있나요? 솔직히 아내가 집 부자인 거 말고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얼굴 그 정도 반반한 건 피부과 관리에 성형수술 그렇게 받고도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렇게 관리를 받는데도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평범보다 조금 봐줄 만한 정도죠. 그래서 가끔은 아내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가 부유한 처갓집 조건만 보고 결혼한 제비인 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외모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제가 월등했죠. 외모로 사람 비교하는 거 저도 싫어하는데 저희 장모가 하도 저를 깎아내리니까 저라도 저를 올려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재산 다 떼놓고 능력으로만 따져도 백수인데다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쇼핑하는 거, 맛집 다니는 거밖에 모르는 무개념 아내보다는 비록 아직까지 큰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비전도 있고 제 회사 일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부모 재산 하나 가지고 사람 업신여기고 깔보는 처갓집은 진짜 글러먹은 인간들 아니냐고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철저하게 강약, 약강을 보여주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저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천박한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하루 이틀 들은 소리도 아니고 하루 이틀 무시당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또 이 악물고 못 들은 척 하는데 아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딸아이 밥을 먹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핸드폰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감이 왔죠. 분명히 이 와중에도 운전기사와 그 짓을 하러 가는 게 틀림없었어요. 와, 정말 이 미친 여자를 어떻게 조져야 좋을까 머릿속이 아찔한데 눈치 없이 장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딸아이 무릎에 앉히고 밥 먹이는 거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안 싸돈.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근데 애 먹일 때는 애 먹는 거에만 신경을 써야죠. 안 싸돈은 어떻게 애한테 먹이는 것보다 자기가 먹는 게 더 많아요? 배 많이 고프세요? 근데 그래도 좀 참으셔야죠. 내가 아까부터 지켜보니까 자기가 고기 먹은 젓가락으로 또 애한테 고기 먹이던데 위생상 좋지 않아요. 내가 끝나고 안 싸돈 먹을 거는 따로 싸줄 테니까 일단 애 식사부터 다 끝내놓고 나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 나이대 애들은 특히 이렇게 고기 먹을 때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체하거나 못 먹을 걸 먹어버리는데 사돈이 자기 배 채우느라고 그걸 못 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돈 몫의 고기는 충분히 챙겨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애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없는 인간이 저희 엄마한테 저런 지적질을 한 겁니다.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저희 집 가난하다고 한우 싸준다고 거짓 취급을 한 거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서세요. 이딴 대접 이제 그만 받으시고요. 아무리 사위가 우습기로 써니 사돈한테까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장모님 인격 문제입니다. 저 그동안 많이 참았고요.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주는 그런 더러운 고기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장모님이나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랑 딸아이를 데리고 택시 태워 엄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갑잔치하는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제 말에 화가 난 장모가 어느새 가까이 와서 제 뺨을 대차게 후려치더군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손님들 다 모셔다 놓고 돈도 못 버는 못난 놈이 감히 이런 행패까지 부려? 자네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작정했어? 우아하고 조신한 내 딸, 너같이 무능력한 놈한테 준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저는 그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우아하고 조신하다니 개가 웃을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장모에게 말했어요. 당신 잘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까요? 맘 같아서는 호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당신 딸 실체 밝히고 싶은데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는지 알고 싶으면 잠자코 따라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와 연결된 핸드폰을 조용히 장모에게 건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아내 차량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졌죠. 아내는 아니나 다를까 장모 운전기사와 추악한 짓거리를 하는데 참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더군요. 한 쌍의 바퀴벌레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장모는 실시간으로 딸이 자기 운전기사랑 몹쓸 짓거리를 하는 걸 감상하고는 충격을 받아서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음모라고, 조작이라고 저한테 소리를 쳤어요. 믿고 싶지 않았겠죠. 착하고 조신하다 믿었던 딸이 고졸 운전기사와 눈이 맞아 저런 짓 하는 걸 아무리 직접 봐도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장모에게 그동안 제가 모은 블랙박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아내와 운전기사와의 추악한 불륜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딨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숫자를 보고 호텔 지하주차장 위치를 알려주었고 장모는 득달같이 달려가더군요. 저도 뒤따라 달려가 보니 장모는 아내의 차로 가서 차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댔습니다. 운전기사와 한창 신이 난 아내는 차문 두들기는 장모를 보고는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부랴부랴 옷을 입고 문을 열자마자 장모는 힘차게 아내의 뺨을 때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놈이랑 붙어먹을 생각을 하냐고 아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운전기사 놈은 그 꼴을 보고는 너무 놀라 도망가 버렸고 저는 장모가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걸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내는 실컷 장모한테 맞고 나서는 잘못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지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운전기사와 그 짓거리 하는 걸 자기 엄마가 다 본 걸 알고는 저한테 도끼 눈을 하고 따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보여줄 게 있고 안 보여줄 게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영상을 보게 해? 당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평생 그 장면 못 잊을 거 아니야. 나도 쪽팔려서 앞으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 어떻게? 너는 이 와중에 니네 엄마 충격받은 것만 걱정되는 모양이구나. 정작 네 남편인 내가 받은 충격은 아무렇지 않은가 보지? 하긴 어차피 내가 네 남편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내가 받을 충격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간의 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보여주며 아내한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이혼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기가 찬 표정이었어요. 이혼? 그래 해줄게. 나도 바라던 바야. 당신이 뭐 잘난 거 있다고. 나야 좋지. 그동안 미찌는 결혼했으니까 나랑 비슷한 남자 다시 만나서 재혼하면 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 기간도 짧고 당신이 우리 집 재산 모으는데 도움 준 게 1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뻔뻔한 여자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못돼 처먹은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남편 앞에서 적나라한 불륜 현장이 발각됐으면 무릎 꿇고 사과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는 자신의 치부를 장모님에게 들킨 게 정말 화가 났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걸? 만약에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이 영상은 형벌처럼 당신 따라다닐 거야. 물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개한다는 건 아니야. 그건 범죄니까. 근데 오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 엄마한테 그 영상 공개된 것처럼 앞으로는 당신 딸이 그 영상을 알게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언젠가 딸이 엄마 아빠 왜 이혼했냐 물으면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거니까. 내가 잔인하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 당신처럼 악마 같은 여자랑 상대하려면 나 역시도 먼저 악마가 돼야 하니까. 그동안 당신이랑 장모님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것만 생각하면 아주 이의가 갈리고 더 망가뜨리고 싶지만 그래도 내 딸 엄마니까 여기서 멈출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그때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 선택은 당신이 해. 참고로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라서 법정 싸움으로 가도 어차피 내가 이기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오게 되어 있어. 근데 법정으로 가면 증거 제출하니까 판사도 변호사도 당신의 그 추악한 영상을 보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현명한 여자라면 지금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은 선택일 거야.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어?
뭐 잘난 동영상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이는 거. 당신도 좀 그렇잖아. 그러자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리고 제 뺨을 치려는지 손을 올린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얼굴에 부었어요. 아내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커피를 준비했죠. 그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제 얼굴에 물건 던지고 뺨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제 딸이랑 밥 먹다가도 시끄럽다면서 얼굴에 물을 뿌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번쯤 이렇게 통쾌하게 아내 얼굴에다 뭐라도 뿌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어리나간 표정이더라고요. 자신이 그 짓거리하면서 불륜하는 장면을 엄마에게 들킨 것도 모자라 저의 이혼 요구와 커피 싸대기가 서러웠는지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꼴 보기 싫어서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후 저 대신 변호사 친구가 고생을 좀 했어요. 장모와 아내 둘 다 마주치기는커녕 대화도 하기 싫어서 제 변호사 친구가 나서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강남 아파트와 딸아이 양육권을 제게 넘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저는 지금 딸아이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주로 모든 양육을 도맡아 하시고 계세요. 아내가 얼마나 애를 돌보지 않았는지 이혼하고 나서 딸아이가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걱정도 조금 줄어든 반면 한편으로는 엄마 사랑 못 받고 자란 딸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저희 회사 게임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받은 투자로 만든 게임이 아주 대박이 나서 지금은 처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유망한 IT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꿈꾸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2명이었던 저희 회사 직원은 어느새 수십 명이나 늘었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성장률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사냐고요? 듣자니 저랑 이혼 후 다른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하려고 여기저기 선을 보러 다닌다고 하던데 솔직히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쉽게 데려가겠어요. 게다가 이쁘기라도 하면 모를까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평범한 외모로 저랑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부잣집 남자가 미쳤다고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은근슬쩍 제게 다시 잘해보자는 속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딸애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아이한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빠한테 잘 좀 말해봐.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 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 번만 더 애한테 그딴 소리 하면 법원에 말해서 면접 교섭권도 빼앗을 거라고 엄풀을 놓았네요. 그 후로 잠잠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새로 재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한 번 여자한테 된통 당하다 보니 이 세상 여자가 전부 돌로 보일 지경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회사도 잘 돌아가는데 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재혼을 권유하시던데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여자 소개시켜서 아내랑 결혼하게 한 죄책감 때문인지 그 뒤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는 앞으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혼자 살려고 합니다. 괜히 아내 같은 여자를 또 만났다가 애한테까지 상처 주기 싫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회사 일로 너무 바빠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서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하려고요.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어머니랑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결혼할 때 꼭 잘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무료하게 느껴지는지.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고 어느덧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어딜 가도 아줌마에서 할머니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금세 바뀌는 계절 때문인지 몰라도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에 왜 이렇게 기분도 울적한지 모든 게 허망하고 아쉬운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8월을 바라보고 있자니 금세 12월이 될 거고 올해도 어느덧 다 지기 시작하니까 내년이면 또 1살을 더 먹는다는 게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무료함을 어떻게 달래보나 생각하던 찰나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함께 지낸 정아 엄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시골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라면서 맛 좀 보라고 하며 된장을 전해주길래 고맙다고 하면서 커피를 타서 대접해 주었는데 나란히 식탁에 앉아 있자니 정아 엄마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얼마 전에 통장이 묻지마 관광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선 통장과 자기만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왜 이렇게 혼자 가기 무서운지 모르겠다며 그러지 말고 친한 나랑 함께 가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하니까 뭐 어떠냐며 자기도 그런데 처음 가보는 거라면서 그냥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그렇게 말하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요새 너무나 울적하고 쓸쓸하기만 한데 왠지 거기 나가면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억지로 따라가듯 마지못한 척 알았다고 말했고 그렇게 정아 엄마와 동네 통장과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약속날이 찾아왔고 등산복을 갖춰 입은 저는 왠지 모르게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느낌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늙은 나를 좋아해 줄 남자가 거기 가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품고서 한편으론 기분 좋게 놀고 오자는 마음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통장과 정아 엄마를 만났고 버스가 보이길래 먼저 올라탔더니 다른 아줌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명씩 흩어져서 앉으라는 말에 우리들은 흩어져서 앉았고 남자들은 대체 언제 타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출발한 지 20분쯤 지나자 어느 한적한 공원에 관광버스가 정차하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버스 문이 열렸는데 그때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우르르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앉을까 생각하듯 힐끔힐끔 우리들을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제 옆자리로 왔답니다. 옆에 앉은 그 남자는 나에게 반갑다면서 자기는 묻지마 관광 처음 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거 참 잘됐다면서 정말 우리는 코드가 잘 맞겠다고 어거지식으로 말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전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관광버스 안에서 짝꿍이 되어 출발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덥다며 실례 좀 해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무슨 실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갑자기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던지면서 앞서 말했듯 묻지마 관광이 처음이다 보니 여기 온다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 안에 땀이 차서 죽겠다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머리숱이 풍성한 중년이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였어요. 가발을 훌훌 제 옆에서 그냥 벗어 제끼는 거 보니까 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은 그 모습에 살짝 불쾌하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웬걸? 얼굴을 보니 율브리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답니다. 저 젊었을 적에 대머리 배우 율브리너 정말 좋아했거든요. 완전 율브리너와 똑 닮은 이목구비지 뭐예요. 그 순간 전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대요.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묻지마 관광 떠나서 옆에 앉은 대머리 남자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그렇게 옆에 남자를 의식하며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며 춤추고 노래 부르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머리 남자가 저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나만 마음에 들면 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둘이 함께 하자면서 벌써부터 작업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 이 남자 제가 마음에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갑자기 저도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한 이불 덮고 자도 매일 서로 아무 일 없이 잠만 자는데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는 남자가 생겼다니 왠지 모르게 울적한 내 기분이 다시 꽃이 핀 듯 너무나 행복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내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대머리 율브리너를 닮은 이 남자가 정말이지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버하듯 내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버스에서 해롱해롱 거리면서 그 대머리 어깨에 기대고 말았네요. 대머리는 이런 나를 잘 받아주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새 묻지마 관광은 금세 끝났고 모두들 잘 돌아가라는 사회자의 말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대머리도 날 부축하며 함께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난 대머리에게 대체 어디로 갈 거냐고 하니까 대머리는 나에게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묵을 만한 곳을 탐색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왠지 내일이 되면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저 대머리를 보고 있자니 여기서 헤어지기가 왜 이렇게 아쉽고 싫은 건지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끌림으로 하여금 대머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났던 통장과 정아 엄마가 나보고 뭐하냐며 택시 잡았으니 빨리 가자고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머리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쉬운지 그 다음 날도 전 대머리 생각에 잠도 못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확인해보니 입고 나간 제 옷 토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머리가 내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였답니다. 쪽지엔 대머리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금세 화색이 돌듯 너무나 기뻐서 당장 전화를 했는데 대머리가 만나자고 해서 둘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거꾸로 먹은 듯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대머리랑 인연이 되어 요새도 가끔 만나고 나니 어느새 울적했던 내 마음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 왜 이렇게 짠돌이인지 만나서 쓰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저보고 밥값이든 커피값이든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어가듯 넘겼는데 몇 번을 만나도 돈 한 푼 쓰는 꼴을 못 봤답니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도 난 쓴다는 듯 돈은 너가 내라는 신보인지 몰라도 정말 기분이 나쁘고 살짝 불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대머리는 짠돌이 아니랄까봐 정말 생긴 대로 짠돌이 기질을 발휘하는 이 남자에게 어느새 정이 떨어졌고 얄밉게 다가오기까지 했네요. 급기야 늙은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걸 알아채서 이렇게 노는 것도 오래가지 못했네요. 묻지마 관광 생각지도 못한 건데 한번 떠나보니 정말 재밌어서 이제는 빼지 않고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음에는 대머리가 아닌 정말 젠틀한 남자 만나고 싶어요. 다 늙어서 주책 맞은 바람이라면 바람이지만 그래도 저런 짠돌이 대머리보다 젠틀한 남자가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남자 있으면 함께 관광버스에 올라타서 우리 짝이 되는 게 어떤가요? 저도 그쪽에게 충분히 좋은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동하다가 참 별꼴을 다 겪어본다. 설마 했는데 그런 아줌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지금부터 내가 겪은 그 얘기를 한번 써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이 되면 늘 언제나 약수터에 운동하러 간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약수터로 갔다. 말이 좋아
약수터지 그냥 운동기구 10개 정도가 있는 동네 조그만 산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이다. 그곳으로 운동을 하러 오늘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푸르른 5월이라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탓인지 새벽에는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위가 매섭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추위를 뚫으며 난 운동하러 지금 약수터로 가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뚱뚱한 나였다. 20년 넘게 비만으로 살아왔던 나였지만 이제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가 지방간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살도 빼고 날씬해지니 더욱더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그 뒤부턴 안 줄곧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 약수터로 운동을 다녔다. 사실 살을 좀 빼고 나니 여기저기서 잘생겼단 소리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전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뭔지 모를 건강미가 흐른다고 할까? 이 나이에 잘생겼단 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아무튼 왠지 모를 외모에 자신감이 붙은 난 그 덕인지 운동하는 게 이제는 더욱더 재밌어졌다. 어느덧 도착한 약수터.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다. 약수터엔 나 포함하여 남자 둘이 보인다. 그렇게 가벼운 허리 돌리기부터 해서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그리고 철봉까지 섭렵하고 있는데 철봉 운동을 끝내고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밑에 뭔가 보인다. 보니까 휴대폰이 떨어져 있다. 누군가 운동을 하다 흘린 것 같았다. 난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 갑자기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난 그 휴대폰을 주워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 목소리는 내 또래의 아줌마 목소리였다. 나보고 전화기 주운 분이냐고 하길래 난 그게 아니라 전화기가 철봉 밑에 있었고 전화기가 울리길래 주워서 받은 거라고 말하니 그게 그거 아니냐며 지금 어디시냐고 묻는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 운동기구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운동 갔다가 깜빡하고 빠뜨렸다면서 지금은 나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주소를 찍어주면 자기 집으로 갖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솔직히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아줌마는 무슨 낯짝인 건지 나보고 되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난 어이는 없었지만 댁이 어디시냐고 물으니 약수터에서 그리 멀지 않다며 주소를 찍어준다. 그렇게 하연 난 알았다고 하며 운동을 끝내고 주운 휴대폰을 들고 그 아줌마네 집으로 갔다. 보니까 내가 약수터 올 때 늘 지나치던 길에 위치한 골목이었고 골목 중간에 위치한 집이었다. 뭐 동네라 그런지 주소를 받고 옆에 옆 건물이라고 말하니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벨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줌마가 나오는 것이다. 나보고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가 아침 운동 끝내고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는 거다. 난 그러냐며 어쨌든 여기 있다면서 휴대폰을 전해주니 아줌마는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자꾸만 팔을 잡아당기길래 난 알 수 없이 그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네 집은 오래된 양옥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아줌마가 소파에 나를 앉히고서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요리를 하면서 상을 차리는 것 같은데 나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침을 차리려던 찰나였는데 잘 됐다면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런다. 혼자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차렸다고 하는 이 아줌마. 나는 생판 모르는 동네 아줌마 집에서 아침을 같이 먹기가 여간 민망해서 아니라며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주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며 다시 나를 잡고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그냥 같이
아침밥만 먹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거절하기가 민망한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난 주방 식탁에 앉았는데 혼자 사는 아줌마가 먹기에는 정말 많을 정도의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다. 불고기에 잡채 그리고 토랑국에 떡에 아주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난 웬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혼자 사는 거 티 안 내지 않겠냐며 시장에 장 보러 가더라도 혼자 먹을 정도의 양을 달라고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것이다. 매번 대식구가 사는 것처럼의 양을 달라며 장을 본다는 이 아줌마. 그래서 난 사연이 있냐고 물으니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딘들 없겠냐며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한 아침상이라고 말하기에 난 별뜻 없이 그 아줌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솔직히 운동도 끝내고 아침도 굶었겠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잘됐다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마누라 걱정이 됐다. 나오는 길을 휴대폰도 안 챙겨왔는데 분명히 운동 끝내고 올 시간인데 안 와서 아침 차려놓고 기다릴 걸 생각하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뭐 집에 가서 대충 둘러대면 될 것 같았다. 난 그 아줌마와 식탁에 앉아서 마치 부부처럼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그때 혼자 산다던 그 아줌마네 집에 누군가 아침부터 벨을 누르는 것이다. 난 벨이 울리는 인터폰으로 고개를 돌려 살짝 쳐다보니 인터폰 속엔 내 또래의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줌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에게 잠시만 계시라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다. 그렇게 그 아줌마는 식탁에 앉아 밥 먹다 말고 바깥으로 나갔고 밖에서 뭐라 말하는 건지 한 5분 뒤에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마치 설명이라도 하듯이 저 양반 또 왔다면서 아니 밀린 수금을 왜 아침부터 받으러 오는지라며 고시렁고시렁 대기 시작한다. 보니까 무슨 수금 같은 걸 받으러 온 것 같았다. 난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어느덧 아침을 다 먹고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나를 잡는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아니 이 아줌마 갑자기 왜 우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오늘은 죽은 자기 남편 기일이었다면서 나보고 오늘 먹은 음식은 남편 기일에 맞춰 차린 음식이란 거다. 그러면서 이내 나에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대신에 제사상에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기일에 맞춰 음식만 했다고 한다. 난 그러냐며 아무튼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다시 또 나에게 하는 말이 그쪽을 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 생각난다면서 남편만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아침도 같이 먹고 했을 텐데 소소한 즐거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니 너무나 서글프다며 갑자기 나에게 얼렁뚱땅 살며시 안겨버리며 흐느끼는 이 아줌마. 나는 위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아줌마를 밀치며 진정하시라고 말하며 좋은 분 만나셔서 재혼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안기며 어디 그쪽 같은 남자 없냐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서 그런지 정말 단단하다고 말하는데 난 너무나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더 있다간 나도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허겁지겁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 뒤 집에 와서 생각해봤는데 참 별일이 다 있다 생각했다. 그리고 살 빠진 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아줌마를 홀릴 만큼의 외모가 됐나 싶어. 난 아내에게 요즘 살 빠진 내 모습 어떠냐고 말하니까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흡족하고 기분이 좋았다. 아무튼 난 동네 과부 아줌마 집에서 휴대폰을 찾아주고 아침을 얻어먹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운동을 나갔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모자를 눌러 쓰고 약수터로 오는 것이다.
얼굴은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남자는 아니고 나이가 있는 아줌마 모습 같았는데 이 아줌마 오자마자 제일 어려운 철봉 쪽으로 가서는 갑자기 운동을 하는가 싶더니 주위를 살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빼더니 철봉 밑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약수터를 빠져나가는 이 아줌마. 나는 그때 아차했고 저 아줌마가 바로 과부 그 아줌마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생각해보니 저 아줌마 일부러 철봉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자기 집으로 갖다 달라고 했던 거고 철봉은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운동기구인데 그러고 보니 저 아줌마가 철봉에서 운동할 리도 없고 거기에 일부러 핸드폰을 떨어뜨린 건 철봉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운동기구이니 거기에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좀 무섭기까지 했다. 그렇게 난 약수터를 빠져나가 집 쪽으로 걸어갔는데 왠지 그 아줌마네 집 앞 골목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랬더니 저번에 인터폰에서 봤던 행색이 비슷한 남자가 그 집 앞에 서 있었고 이내 아줌마가 나오더니 쏜살같이 그 남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 남자도 휴대폰 때문에 저 아줌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듯 싶었다. 나는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그쳤지만 저 사람은 그 아줌마랑 계속 만남을 갖는 듯 싶었다. 저번에는 내가 아줌마네 집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저 남자를 아줌마는 일 있다고 쫓아낸 거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으면서 뭔지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아줌마 참 대단하다 느껴졌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재혼을 하지. 왜 저러고 사나 모르겠다. 근데 뭔지 모르게 저 아줌마네 집에 다시 가보고 싶은 이 기분은 뭔지 그냥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난 그 뒤 약수터에 운동하러 갈 때면 철봉 밑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나 확인부터 하는 게 버릇이 됐고 대체 그 휴대폰을 누가 줍고 누가 전화를 하는지 늘 관찰하게 되어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줌마에게 휴대폰을 안 찾아다 준 동네 남자가 없다는데 과연 언제까지 저럴지 참 모를 일이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게 왠지 모르게 무섭게까지 느껴진다.